지난 시간까지 동양과 서양이 건축이 어떻게 달라졌는가, 그 이유가 강수량이 달라서다. 강수량이 달라서 벼농사와 밀농사로 나눠지고, 그래서 두 문화의 특징이 달라졌다면 농사법이 다르기 때문에, 그리고 건축에서는 강수량이 달라서 재료가 달라지고 그거에서 공간이 달라진다. 그래서 서양은 한마디로 벽 중심의 건축이고요, 동양은 기둥 중심의 건축입니다. 이거 되게 중요해요. 외우셔야 돼요. 벽 중심의 건축, 기둥 중심의 건축. 다른 분들은 보통 어떻게 말씀하시는 분이냐면 벽 중심의 건축이고요, 동양 건축은 지붕 중심의 건축이다, 이렇게도 얘기를 해요. 왜냐하면 동양은 비가 많이 내리니까 빗물을 어떻게 배수할 것이냐가 가장 핵심이었어요. 여러분, 건축에서 제일 중요한 게 뭔 것 같으세요? 건축의 기본은 방수입니다. 방수가 제일 중요해요. 그래서 지붕을 만들어서 빗물을 바깥으로 배수시키는 거. 기둥도 사실은 그 지붕을 받치기 위해서 필요한 것 뿐이거든요. 그리고 그 기둥이 썩지 않게 하기 위해서 기단을 만든 것 뿐이고, 모든 시작은 지붕에서 시작을 하는 거예요, 사실은. 그래서 근데 동서양의 공간이 벽과 기둥이기 때문에 공간의 느낌이 달라요. 서양은 벽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안과 밖이 명확하게 구분이 되어 있고요, 동양은 기둥 중심이기 때문에 안과 밖이 창문이 커서 경계가 모호합니다. 처마라든지 퇴마루가 있기 때문에 내부와 외부의 경계가 모호하다. 이게 중요한 포인트이기는 해요. 그러면서 제가 동양이 풍수지리를 많이 본다 말씀을 드렸죠. 우리나라의 단청의 색깔도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어요. 저는 어렸을 때 솔직히 단청 보면서 진짜 촌스럽다, 색깔 진짜. 뭐 항상 보면은 막 거의 막 형광색처럼 밝은 녹색에 막 빨간 줄 있고, 빨간과 녹색은 보색 관계잖아요. 왜 저런 촌스러운 색깔을 썼을까? 그러면서 모르는 지식에는 일본에 가면은 단청도 색깔도 별로 없고 되게 차분하니, 심지어 중국도 그래요. 단청이 화려하지가 않거든요. 또 왜 그럴까 생각을 했는데, 저는 얼마 전에 그 불국사에 갔다가 우리나라 선조들이 왜 그렇게 했는지 알겠더라고요. 안에서 밖을 보는 게 되게 중요하다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근데 우리가 숲을 보게 되면은 숲의 가장 주 색깔이 뭐냐면 녹색과 빨간색이에요. 빨간색이라는 건 자주색. 그러니까 나무 기둥 줄기가 자주색으로 되어 있죠. 그러니까 밤색이라고 할 수도 있고, 그리고 나뭇잎은 녹색이거든요. 그래서 이 안과 밖의 경계를 모호하게 하고 싶었던 거예요. 바깥의 경치를 어떻게 해서든지 안으로 들여오겠다. 이게 사실은 우리 동양이 갖고 있는 공간에 대한 기본 정서 중에 하나입니다. 내부와 외부가 서로 다르지만 서로 융합하겠다. 인간과 자연이 다르지만 서로 융합하겠다. 그래서 바깥에 있는 자연을 어떻게든 안으로 들어오려고 해서 여러 가지 장치를 씁니다. 그 중에 대표적인 거가 분재 같은 것도 해요. 그래서 자연을 조그맣게 축소해서 안에다 갖다 놓기도 하죠. 근데 산수화를 그려서 벽에다 걸어 놓기도 해요. 자연을 갖고 오기 위해서. 건축에서는 창문을 열고 바깥의 경치를 안으로 들어오게 합니다. 그러면 바깥 경치를 이렇게 건축을 통해서 액자처럼 프레임에서 보는 거죠. 그 프레임에서 제일 많은 시야의 시선을 차지하는 게 어디냐면은 담장과 처마예요. 그래서 이 처마가 되게 중요한 거예요. 만약에 처마에 단청이 색칠이 안 돼 있다, 그러면 여기 제일 시커먼 그림자가 지는 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자연이 들어오다가 거기서 딱 스탑을 하게 되는데, 우리가 보는 그런 녹색과 자주색으로 칠을 하면은 랜드스케이프, 자연의 숲이 이렇게 연결 들어오는 것처럼 보이거든요. 그리고 이 색깔을 도대체 왜 그렇게 밝은 명도를 가지는 채도가 낮은 색깔로 했을까 생각해 봤더니, 여기가 그림자 존이라서 그래요. 어두운 데서 바깥 경치를 보게 되면 동공이 확장되기 때문에 역광 효과가 되잖아요. 그래서 뒤에서 라이팅이 있으면 얘가 검해진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기를 일반적인 색깔로 칠하면은 시커멓게 보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엄청나게 채도가 낮은 밝은 색으로 칠을 해야지 그게 어느 정도 이게 연결돼서 보이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저는 그냥 제 생각인데, 그래서 경계를 엣지를 모호하게 하기 위해서 그런 색깔을 칠하지 않았나, 그렇게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이제 본론으로 이제 갑니다. 지금까지 다 서론이었고요. 그래서 농업이 발달을 했어요, 인류가. 농업이 발달을 했는데, 농업이 발달을 하면은 수학이 발달해요. 이게 참, 여기서부터 우리가 중고등학교 때 시달렸던 수학의 시작인 거예요. 농업 때문인 거예요, 다. 수렵 채집의 시기에서는 큰 문제가 안 돼요. 이게 사슴을 한 마리 잡아갖고 왔어요. 그 다음날 사냥 나갔을 때는 토끼를 2마리 잡아볼 수도 있어요. 사슴 한 마리와 토끼 2마리, 어느 게 더 커요? 사슴이 더 크죠. 숫자가 별 의미가 없는 거예요. 들쑥날쑥하는 거예요, 이게. 어떤 날은 새 2마리에다가 토끼 한 마리 잡아올 수도 있고. 그러니까 이게
엄밀하게 따지면 나의 재산과 능력을 숫자로 정량화하기가 어려워요. 수렵 채집은. 농업을 하게 되면은 정량화가 되는 거죠. 푸대자루 하나로 하면은 10푸대가 되면은 내 재산이 10이 되는 거고 5개밖에 없으면 5가 되는 거고 정량화 시킬 수 있게 되는 거예요. 똑같은 모듈러로 되어 있는 그런 쌀알이기 때문에. 그래서 농업 경제가 시작이 되면은 그게 산수가 발달을 하게 되고 점점 그게 재산이 어떻게 격차가 나게 되고 신분이 만들어지고 막 이렇게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문명이 발달을 하는데 우리가 쓰는 숫자를 아라비아 숫자라고 보통 얘기를 하죠. 근데 그 십진법은 사실은 인도에서 개발이 된 거거든요. 근데 인도 사람이 만들었는데 왜 아라비아 숫자라고 얘기를 하느냐? 아라비아 상인들이 많이 써서 그래요. 그럼 왜 아라비아 상인들이 숫자를 많이 썼느냐? 중개무역을 해서 그래요. 그럼 걔네가 왜 중개무역을 했느냐? 동서양에 두 도시가 있었거든요. 최초로 인구 100만 명을 넘은 도시가 로마고요. 아시아에서는 100만 명을 넘은 최초의 도시는 장안성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한 기원 후 600년쯤인데 그 두 도시가 무역을 한 게 여러분이 아는 실크로드인 거죠. 그래서 주로 이 아시아 쪽에 있었던 가벼운 물건인 향신료와 비단을 낙타 등에 싣고서 아라비아 사막을 건너서 로마에 가서 팔았어요. 그러면 로마에 가가지고 비단하고 금하고 똑같은 무게를 달아서 교환을 했습니다. 아주 귀중품이었죠. 그런 걸로 무역을 했는데 그러니까 지리적으로 봤을 때 중간에 있었던 메소포타미아 지역, 그 중동 지역 사람들이 상인으로 중개무역으로 돈을 벌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숫자에 능하고 아라비아 사람들이 상인이 많이 써서 아라비아 숫자가 된 겁니다. 그래서 이런 지리적인 조건에 따라서 사실은 학문이 발달하고 안 하고가 이제 결정이 나는데 그중에 대표적인 게 저는 이집트인 것 같아요. 이집트가 되게 수학과 기하학이 발달했잖아요. 천문학도 발달하고 그 이유가 뭔가 한번 생각을 해보시면은 이집트는 아시겠지만 남북으로 흐르는 나일강에 하구는 북쪽에 있죠. 나일강이 쭉 흐르고요. 그 다음에 북쪽이 건조기후대 북이 32도 이때쯤에 그 이집트 문명이 생겨난 곳이 되는데 이쪽 그 상류에서 비가 막 내리면은 얘가 물길을 따라서 내려와서 하류에서 농사를 지을 수 있게 되는 거죠. 근데 특이한 점은 나일강은 1년에 한 번 홍수가 난단 말이에요. 홍수가 나서 우리 지리 시간에 예전에 중학교 때인가 초등학교 때 배웠죠. 이렇게 한번 홍수가 나서 퇴적층이 한번 쌓이면 되게 토지가 비옥해지고 거기서 농사가 되게 잘 돼서 문명이 발달했다 얘기를 합니다. 근데 그 홍수를 한번 잘못 피하면 다 죽는 거예요. 농사도 실패하고.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자기의 생존에 걸린 문제인 거예요. 홍수를 예측하는 거가. 근데 문제는 뭐냐면은 비가 오는지 안 오는지를 알 수가 없어요. 어느 날 갑자기 비가 부는 거예요. 여러분은 그런 경험 해보셨는지 모르겠는데 전 어렸을 적에 계곡 근처에다 텐트를 치고 한번 잔 적이 있는데 비가 막 내리는데 순식간에 물이 불어요. 그래가지고 진짜 빨리 피하지 않으면 정말 조난 당하거든요. 보통 뉴스 보면서 저 멍청한 놈들 저거 비 오는데 거기서 있다가 뭐 조난 구조 당하고 뭐 헬기 타고 오고 이러잖아요. 그게 그 사람들이 멍청해서가 아니고 진짜 순식간에 물이 불거든요. 그러니까 나일강도 제가 볼 때는 갑작스럽게 불고 침수가 됐을 거라고요. 근데 이 사람들이 살려면은 정확하게 홍수가 나는 매년 1년에 한 번씩 홍수가 나는데 그 시기를 예측해야 되는 거예요. 예측할 방법이 없어요. 왜냐면 건조기후대 맨날 똑같은 계절이잖아요. 유일하게 이 사람들이 기준점으로 삼을 수 있는 거는 하늘밖에 없는 거예요. 별자리의 위치를 봐서 별자리가 요 모양으로 됐을 때 홍수가 나더라. 그리고 요 모양으로 되면은 없어지더라. 이거를 예측을 하는 거죠. 그래서 맨날 하늘을 봤기 때문에 천문학이 발달한 거고 한번 홍수가 나서 물에 잠긴 다음에 물이 빠지면은 측량해서 여기까지가 내 땅이고 여기서부터 너희 땅이야 이렇게 줄을 그는 게 다 지워진단 말이에요. 그 홍수가 물 빠진 다음에 다시 줄을 또 그어야 돼요. 그러니까 기하학이 발달을 하는 거예요. 나는 여기서부터 저 산 보이는 데까지가 너 이렇게 줄 긋고 이렇게 줄 긋고 해서 여기가 된 거야. 이렇게 그러니까 천문학과 기하학이 발달할 수밖에 없는 거죠. 그래서 그 성향이 점점 발달해서 그리스 쪽으로 문명이 전파되면서 그 기하학과 숫자를 중요하게 생각하는 천문학을 중요하게 생각하는 그 영향이 그리스 문화로 넘어갑니다. 그 연결고리는 누구냐 하면은 플라톤이에요. 그리스 철학자들이 두 종류로 나눠집니다. 수학을 좋아하는 인간과 싫어하는 인간, 문과생과 이과생으로 나눠요. 문과생이 누구냐면 소크라테스예요. 이 사람 수학 진짜 싫어해요. 무조건 말로 해야 되는 인간인 거죠. 이과생은 누구냐 하면은 플라톤입니다. 근데 우리가 플라톤이 소크라테스의 제자라고 알고 있는데 둘이 완전히 성격이 달라요. 그 이유는 뭐냐 하면은 플라톤이 소크라테스한테 배울 때 독배를 먹고 먼저 죽죠. 스승이 죽은 다음에 거기 불만을 품고 아테네에 대해서 엄청 불만이 많아서 이게 바깥으로 돌아요. 그래서 바깥으로 돌면서
다른 도시에 가서 이제 배우는데 그 이집트 쪽의 사람들도 만나게 되고 그다음에 피타고라스 학파 사람들도 많이 만나요. 피타고라스라고 하는 사람이 플라톤보다 앞에 시대 사람이거든요. 그리스 철학자 중에서 제일 선배인데 그 사람이 상당히 그 이집트의 영향을 받은 사람인 것 같아요. 그 아시죠? 피타고라스가 그 음악의 음계를 수학적으로 딱 정의를 내린 사람이잖아요. 현악기가 첼로 줄이 있는데 거기 전체 길이의 가운데를 딱 누르고 하고 그러면은 전체 길이와 2분의 1 지점 누르는 거하고 화음이 조화를 이룬다. 3분의 1 지점을 누르고 현을 켜도 조화를 이룬다. 그게 완전 오도일 거예요. 그게 아마. 그래서 1, 4, 뭐 이런 것들의 어떤 그 수학적 규칙들 뭐 이런 거 아름답다라고 느끼는 어떤 가치가 있는데 그 아름다움을 수학적으로 해석하려고 했던 사람인 거죠. 그래서 음악적인 아름다움과 조화를 수학적으로 해석한 게 그 음계를 수학적으로 한 거고 그거를 시각적인 거에서 해석하려고 한 게 황금비례인 거예요. 그래서 우리 자기네들이 추구하는 진리라고 하는 거를 항상 수학을 통해서 하려고 했던 노력들인 거죠, 일종의. 그런데 그거를 이 플라톤이라는 사람이 이집트를 여행하면서 피타고라스 학파 사람들한테 영향을 받고 플라톤이 세운 이 아카데미아라고 하는 학교가 있는데 거기에 딱 써 있어요. 기하학을 모르는 사람은 이곳에 들어올 수 없다. 입학 불가능. 그러니까 입학 시험에 수학이 이때 처음 들어가기 시작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때부터 수학을 이 사람이 높이 치는데 이 사람이 되게 재미난 얘기를 해요. 자기 제자들한테 하늘에서 보이는 천체의 움직임을 지배하는 수학적 법칙이 뭘까? 그걸 한번 생각해 봐라. 진짜 되게 놀라운 질문인 거죠. 세상에 천체가 막 움직이는데 그거를 수학적으로 규명할 수 있을 것이다라고 질문을 던진 거예요. 그거에 대한 답을 뉴턴이 한 거죠, 사실은. 근데 그 단계를 보면은 플라톤이 그런 제안을 했을 때 에우독소스가 그걸 연구를 하고요. 또 시간이 지난 다음에 프톨레마이오스라는 사람, 다 한 번은 들어보셨죠? 그 사람이 천체의 움직임을 완벽히 규명을 합니다. 그래서 프톨레마이오스가 이렇게 천동설의 지도를 막 그려요. 이 그림이거든요. 이게 프톨레마이오스가 그린 행성의 움직임을 기하학적으로 분석해 놓은 거예요. 그러니까 이때 완벽하게 천체의 움직임을 수학 기하학적으로 분석을 해서 딱 답을 내놓은 거죠. 당시에 갖고 있었던 어떤 눈으로 관측하는 정도로 봤을 때는 이게 완벽하게 맞는 거래요. 이제 천동설에서 지동설로 넘어갈 때 그 당시에 그 관측 기술 정도로는 지동설이 오히려 더 말이 안 되는 거였대요. 지동설을 가르칠 때 왜 교황청에서 하지 말라고 막 그랬는데 그 하지 말라는 이유가 뭐였냐 하면은 너가 천동설이 틀렸다라는 거를 증명하는 거를 갖고 와라. 근데 당시의 관측 기술로는 완벽하게 증명을 못 했나 봐요, 그거를. 근데 망원경이 발달을 하면서 그 시차가 생기는 거를 발견을 하고 뭐 어쩌고 이렇게 해서 그게 나중에 더 채택이 된 거라고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그 정도의 관측 기술이 되기 전에는 천동설이 완벽하게 하늘의 움직임을 다 설명을 하는 거예요. 위에 보시는 것들이 이제 플라톤이 생각하는 그런 어떤 원자 세계. 그러니까 그리스 사람들이 아톰이라고 하는 그 개념을 처음 생각을 하죠. 그래서 제일 쪼갤 수 없는 아톰이라고 하는 거는 그 A가 나트라는 부정어거든요. 그 톰이 자르다라는 뜻인데 그래서 더 이상 자를 수 없는 최소 단위. 그거를 어떤 사람은 하나의 원자라고 생각하고 누구는 뭐 물, 불, 공기, 흙으로 생각하기도 하고 뭐 썰들이 막 분분하죠. 그래서 플라톤은 그 원자를 이렇게 봤어요. 불은 저렇게 오면체인 거예요. 피라미드 모양으로 생겼을 것이고 흙은 정육면체로 생겼을 거고 공기는 이렇게 생기고 뭐 이렇게 점점 물로 갈수록 더 복잡해지는 이런 형태의 모습을 띌 것이다. 그러니까 이것만 보더라도 만물의 근원을 기하학적으로 보기 시작을 하는 거죠. 그리고 그거를 어떻게든지 뭐 검증은 안 되지만 여러 가지 썰들을 막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플라톤이라고 하는 사람이 수학적인 사고 체계를 갖고 있다는 거를 저는 뭘 보고 느낄 수 있냐 하면은 플라톤의 국가론이라는 데 보면 동굴의 우화라고 다 나오잖아요. 이데아설이 나오고 막 이러죠. 그래서 현재의 우리의 세상은 그런 상상을 하잖아요. 동굴 속에 어떤 사람이 팔과 목이 다 묶여 있다. 그 뒤를 못 돌아보게 되어 있는 거예요. 그런데 뒤에 움직이는 것들의 그림자만 보고서 우리는 상상할 뿐이다. 이런 우화를 얘기를 하거든요. 그러니까 거기서부터 이제 저쪽 실존하는 리얼리티인 이데아와 우리의 현상, 이 현재의 세상은 완전히 분리된 두 개의 다른 세상으로 보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어떻게 보면 이데아라고 하는 개념, 완벽한 우리의 개념상으로 완전한 세상을 떠올리잖아요. 그게 상당히 수학적이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수학이라고 하는 개념은 실존하지 않는 개념인 거예요. 지구상에다가 만약에 땅에다가 원을 그렸다고 칩시다. 원이 완벽한 원일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지표면이 울퉁불퉁하기 때문에 원은 한 점에서 같은 거리를 이룬 점들을 연결한 게 원이고요.
삼각형은 정의가 내각의 합을 합치면 180도가 되는 게 삼각형이에요. 근데 만약에 지구 표면에 삼각형을 그리면은 180도가 안 되죠. 왜냐하면 이 공면에다 그린 거기 때문에. 그러니까 우리의 수학이라고 하는 거는 사실은 완벽한 세상을 머릿속으로 그리고서 그걸 개념적으로 구축해 나가는 게 수학의 세상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플라톤은 이미 사고 체계 자체가 수학적인 거에 기반을 했다. 그렇게 볼 수 있어요. 소크라테스는 대화를 하잖아요. 언어에 기반을 둔 철학 체계란 말이에요. 대화를 통해서. 근데 이 플라톤은 약간 좀 다른 것 같아요. 그래서 완전한 이데아가 있고요. 그 다음에 거기에 이르는 수학이라고 하는 아주 로지컬하고 이성적인 것들의 방법론을 되게 신봉하는 그런 개념이에요. 그게 완전히 어떻게 보면은 딱 서양 철학의 근간을 이루는 생각인 거죠. 근데 그 당시에 여러 철학자들이 있었는데 왜 플라톤이 지금까지 가장 철학의 아버지라고 불리는 정도의 그런 칭송을 받냐 하면은 플라톤과 아리스토텔레스. 그 이유가 제가 그 학자들이 보통 얘기할 때 어떻게 얘기하냐면은 이 두 사람이 종교하고 연결될 수 있었기 때문이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리스 시대 때 데모크리토스라는 사람이 있어요. 무신론자하고 똑같아요. 거의 리차드 도킨스 같은 사람인 거예요. 그래가지고 뭐 거의 뭐 종교 이런 거 없어요. 그냥 다 이성적으로만 생각하는 이 사람 천재예요. 책이 뭐 한 30권 정도 되는 것 같아요. 근데 그게 다 소실이 됐대요. 그리고 그거가 유일하게 남아있는 이유는 그 후대의 철학자들이 인용을 해서 좀 남아있는데 진짜 그 내용을 보시면은 정말 거의 천재야, 천재. 거의 모든 분야에 대해서 다 썼어요. 그래서 근데 그 사람의 아이디어가 채택이 안 된 이유는 이 사람은 무신론자이기 때문에 신을 인정하지 않는 거예요. 우리가 아시겠지만 그리스 시대 다음이 로마 시대죠. 로마 시대는 기독교를 국교로 채택을 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기독교라고 하는 것들과 철학이 공존할 수 있어야 되는데 신을 무시하는 순간 종교가 걔를 허락하지 않는 거거든요. 그래서 근데 플라톤은 이데아라고 하는 어떤 이상적인 신적인 세상을 인정을 하죠. 아리스토텔레스 같은 경우에는 모든 사물에 영혼이 깃들어 있다 이런 얘기도 하거든요. 그러니까 이 사람은 어떤 신의 영역을 인정할 수 있는 여지를 남겨놓은 철학인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계속해서 유럽을 지배하는 서양 문화에 남아있게 되는 거죠. 거기다가 또 재미난 거는 기독교하고 이 플라톤 철학하고 거의 구분이 안 가요. 제가 볼 때는. 이 서양의 철학 체계하고 이 기독교의 사상 체계하고 그러니까 여기서 기독교라고 하는 거는 어떻게 보면은 그 예수 이후에 그 정립되어 있는 그런 그 유대교하고는 좀 다른 거죠. 그런 사상의 체계하고 너무 유사성이 많아요. 그 이유를 역사적으로 좀 살펴보면은 바울이라고 하는 사람을 좀 우리가 알아봐야 돼요. 사도 바울이라고 다 들어보셨나요? 사도 바울이 되게 중요한 기독교에서 인물인 게, 자, 우리가 유대교로 로컬의 어떤 히브리의 로컬 지역 종교라고 할 수 있는 거죠. 그 유대교로 가다가 갑자기 인터내셔널 종교로 바뀐 거거든요. 기독교로 되면서 거기에 결정적인 역할을 한 사람이 바울이에요. 바울이라고 하는 사람 원래 이름 사울이었죠. 큰 자라는 뜻의 이제 사울이었는데 이 사람이 자기를 사도라고 지칭을 해요. 사도의 정의는 뭐냐면은 사실 예수님을 한 번이라도 본 사람이 사도예요. 그러니까 12제자는 사도라는 칭호를 받았어요. 근데 바울은 사실 제자가 아니었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은 사도라는 칭호를 쓰면 안 되는데 이 사람은 자기가 부활한 예수를 만났다고 얘기를 합니다. 사울로 있을 때 유대교에서 아주 열심당원이었어요, 이 사람이. 그래가지고 바리새파이기 때문에 율법도 엄청 잘 지키고 가지고 막 기독교인들을 다 탄압하고 잡아서 죽이고 막 이런 사람이었는데 다메섹까지 가가지고 막 기독교인들 도망가니까 잡으러 가는 길에 뭐 빛을 보고 막 거기서 부활한 예수님을 만나고 이제 확 180도 회심을 해가지고 예수를 증거하는 사람이 됩니다. 근데 이 사람이 배경이 되게 재미나요. 길리기아 다소 지방이라는 데서 태어났습니다. 근데 그 다소라고 하는 이 조그마한 도시는 위치가 어디냐면은 그리스 문명권과 헬레니즘 문화라고 할 수 있죠. 헬레니즘은 그 알렉산더 대왕이 그리스 문명을 받아가지고 야, 이게 진짜 좋은 문명이니까 전 세계를 다 헬레니즘화 시켜야 돼. 그래서 쫙 막 엄청나게 해서 인도까지 가가지고 원래 불상 같은 거 없던 애들이 막 갑자기 머리 곱슬곱슬한 불상도 만들고 막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그게 다 그리스의 문명을 전파하려고 했던 알렉산더 대왕의 노력인데 그 엄청난 그리스 헬레니즘 문화의 영향권 안에 있고 그러면서 동시에 유대인인 거예요. 그러니까 히브리 문화, 그 중앙아시아에 오래됐던 히브리 문화권하고 딱 중간 지점에 있는 지역이에요, 거기가. 그러니까 이 사람은 요즘으로 치면은 미국 교포 같은 사람인 거예요. 내가 한국 사람이기도 하면서 동시에 미국 사람이기도 한. 두 가지의 특징을 다 갖고 있는 사람인 거죠. 거기다가 되게 부잣집 아들이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 사람이 로마 시민권자였거든요. 근데 로마 시민권은 당시에는 되게 큰 공을 세운 사람들이나 돈을 많이 낸 사람들한테 주는 건데 이 사람이 그 로마 시민권을 가졌다는 얘기는 이제 금수저란 얘기예요, 한마디로. 당대 최고의 랍비라고 하는 뭐 가말리엘 학파에서 배우고, 이 가말리엘이라는 사람 누구냐면은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기 전에 막 재판 막 할 때 막 유대인 회당에서 막 그 랍비들끼리 싸우거든요. 얘를 잡아야 되냐 말아야 되냐. 근데 이 사람이 야, 그 사람이 만약에 하나님의 아들이면은 우리가 큰 죄를 짓는 거고, 만약에 하나님의 아들이 아니라면은 가만 냅두면 사라질 거다. 뭐 이런 약간 당대에 가장 존경받던 랍비였거든요. 그 사람 밑에서 최고의 학부에서 공부하고 그리스 말도 잘하고 유대인 말도 잘하고 그런 약간 바이링걸의 그 어떻게 보면 철학적인 가르침을 다 배운 사람인 거예요. 근데 이 사람이 기독교의 교리를 정립을 딱 하는 거예요. 뭐 따로 정립해야지 하는 게 이 사람이 이제 편지를 쓰죠. 성경책 3구 27, 신약 성경이 27권으로 되어 있는데 그 중에 편지글이 대부분인데 그 대부분 다 이 사람이 썼어요. 한 절반 가까이를. 로마서, 갈라디아서, 뭐 고린도전서, 후서 다 그 사람이 쓴 건데 거기에 이제 막 여러 가지 교리들을 설명을 하거든요. 이 사람이 당연히 그리스 철학의 영향을 받은 것 같아요. 그래서 많은 부분에 있어서 그 개념적으로 이렇게 통하는 게 많습니다. 이 얘기를 하면 제가 교회에서 욕을 바가지로 먹을 것 같긴 한데 제가 지금부터 설명을 드릴게요. 왜 그렇게 생각하는지. 보시면은 말씀을 우리 성경책을 한번 볼 필요가 있어요. 요한복음 1장 1절에 이런 얘기가 나옵니다.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어쩌고 저쩌고 쭉 나오죠. 여기서 말하는 말씀은 로고스예요. 로고스라고 하는 게 말씀인데 그 다음에 요한복음 1장 14절을 보시면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시매 이게 예수님이에요. 로고스가 이 땅에 태어난 게 예수님이라는 거거든요. 로고스는 누구냐? 창세기 1장부터 있었던 얘기예요. 태초를 창조할 때부터. 우리가 삼위일체라고 보통 얘기를 하죠. 성부, 성자, 성령이거든요. 성부가 우리가 막 수염 달린 그 하나님을 상상하는 그거고요. 성자가 예수님이고 성령이 이제 눈에 보이지 않는 영인데 이 성자 예수님이 원래는 말씀이었던 사람이다. 말씀이 창세기 1장에 태초에 있었다. 그 로고스가 몸을 갖고 태어난 게 예수다. 이게 어떻게 보면 기독교의 핵심 교리 중에 하나거든요. 예수를 신으로 보느냐. 신이라면 삼위일체 중에 누구냐? 말씀이다. 그게 뭐냐? 그리스어로 로고스라고 하는 말이거든요. 그래서 근데 거기서 보면은 요한복음 14장에 보세요. 예수께 참고로 요한복음 사도 바울이 쓴 건 아닙니다. 근데 요한복음의 14장을 보시면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니들 살려면 나를 통해서 가야 된다. 내가 유일한 구원의 길이다. 그 얘기죠. 내가 누구냐? 로고스죠. 로고스가 유일한 구원의 길이다. 어디로 가는? 천국으로 가는 길이다. 정리가 되죠? 근데 로고스라는 단어를 우리가 사전에서 딱 찾아보면은 이렇게 되어 있어요. 길지만 쭉 설명을 드릴게요. 그리스도 1번. 그리스도교 신학에서 삼위일체의 제2위이고 예수를 가리키며 하나님의 말씀을 뜻한다. 2번. 철학적으로는 그리스 철학의 경우 만물을 이성적으로 관찰하는 지배하는 법칙. 어쩌고 저쩌고. 한 다음에 즉 신을 말한다. 뭐 이법 이런 얘기가 나오죠. 3번이 이성적 지능에서 출발하여 표현되는 어쩌고 저쩌고 뭐 여러 활동을 통틀어 로고스라고 말한다. 어쩌고 저쩌고 나옵니다. 그래서 이런 설명들을 쭉 보면은 결론은 뭐냐면은 그러니까 로고스는 일반적으로 흔히 말하는 의미, 이유, 논리, 이성 따위를 가르치는 말이에요. 근데 기독교에서 로고스는 예수님이었죠. 그래서 이거를 다 정리를 하면은 간단하게 이렇게 볼 수 있어요. 말씀인 로고스는 예수님이고요. 그게 천국에 이르는 길이에요. 근데 천국에 가는 길 로고스인데 그게 이성인 거예요. 독특하게 논리적인 이성과 예수와를 동일시로 놓는 거예요. 그러니까 논리적인 이성과 예수가 한 단어 안에 있잖아요. 그래서 천국은 곧 이데아인 거예요. 그리고 예수가 로고스고 그건 곧 이성적인 거예요. 수학적인 방식, 논리적인 방식. 그러니까 쉽게 말해서 예수를 통해서 천국에 간다. 이 얘기는 이성을 통해서 이데아에 이른다. 이 말하고 똑같은 말인 거예요. 그게 딱 두 개의 완벽한 세상이 있고 거기에 내가 가는. 근데 그 과정 방법은 로고스밖에 없다. 그게 이성이기도 하고 예수기도 한. 그래서 그게 그리스 철학과 기독교의 교리하고 되게 스트럭처가 똑같다고 봐야 되는 거예요. 그게 2000년 넘게 계속 그 유럽의 전 지역에 뿌리 깊이 박혀 있는 거거든요. 근데 동양은 어떠냐? 동양은 가치관이 되게 상대적인 사고방식이거든요. 서양은 절대적이에요. 절대적으로 야, 너 죽으면 안 돼. 뭐
10계명 딱 정해져 있죠. 근데 동양은 어때요? 중용이에요. 뭐 이렇게 중용은 뭐냐,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말아야 돼요. 그래가지고 이 얘기 딴 말로 하면 적당히 좌우 눈치 봐서 중간에 끼어라 이 얘기예요. 전형적인 우리나라 사회 활동의 중요한 계명 중에 하나죠. 야, 튀지 마, 그거예요. 그 한마디로 중용인 거예요. 변홍사 사회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다음에 보십시오. 천국에 대한 개념도 그래요. 천국은 죽어야만 갈 수 있는 세상이잖아요. 그러니까 나하고 완전히 다른 이데아의 세상인 거예요. 근데 동양에서 천국의 개념은 무릉도원이에요. 무릉도원 그 스토리 보시면은, 시대는 기억이 안 나는데 어쨌든 뭐 어떤 어부가 뭐 이렇게 길을 잃어가지고 막 헤매다가 어디 막 헤맸더니 어디 숲에 갔더니 엄청 막 신선들이 살고 막 좋은 동네를 만났어. 그런데 다시 가려고 할 때 못 찾았어요. 동양에서의 천국의 개념은 우리가 사는 세상이 있는데 다만 못 찾을 뿐인 거예요. 그냥 죽어서 가는 데가 아닌 거죠. 특이하게도 종교학자가 얘기하는 거는, 이상하게 아시아, 특히 중국에서는 사후세계에 대한 생각이 별로 없어요. 공자의 제자가 와가지고 저 사후세계 어떻게 죽으면 어떻게 됩니까? 그랬더니 야, 살아있는 거나 걱정해라. 여기서 지금 해결해야 될 문제가 너무 많다. 죽은 다음에 생각하지 말아라. 불교에서도 그래. 독화살 맞았는데 어떻게, 야, 독화살 맞은 다음에 이거 어디서 화살이 날라는지 생각하니 지금 빨리 독을 치료하고 살아야지. 이런 거예요. 지금 우리 당장 지금 야, 다음 주에 모내기 해야 돼 우리, 이거예요. 그냥 현재의 상태를 빨리 극복해야 돼. 이런 것들로 가치관이 형성이 되는 거예요. 변홍사 쪽 지역은. 근데 서양 쪽은 약간 개념이 다른 거죠. 이게 좀 얘기가 길어지기 때문에 이건 다음 시간에 계속 이어서 얘기하도록 하겠습니다.